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상상을 넘는 학살과 실험을 저질렀고 수천만 명의 민간인이 그 손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시아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 성노예로 착취했고 사람을 대상으로 잔혹한 실험을 하며 인간을 도구처럼 다뤘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당연히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나라가 이 정도로 미쳐갈 수 있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독일과 히틀러 이야기에는 아주 익숙합니다. 하지만 일본이 어떻게 그 지점까지 갔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잔혹한 민족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어느 순간 특정 세력이 국가를 장악하면서 나라 전체가 변해버린 걸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일본 제국의 흥망성쇠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보면서 그 어두운 변신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시간을 거슬러 1800년대 중반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때의 일본은 우리가 아는 현대 일본과는 전혀 다른 나라였습니다. 일본은 바깥 세상과 거의 단절된 섬나라에 가까웠습니다. 폐쇄적인 봉건 체제 아래에서 지역 영주들이 각자 세력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형식상으로는 천황이 있었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각 지역 무장 세력과 쇼군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이 영주들과 무사 집단은 서로를 향해 칼을 겨누며 끝없는 내전을 반복했습니다. 나라의 관심은 거의 온통 내부 싸움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서양 열강이 산업혁명으로 세계를 휩쓸고 있을 때에도 큰 흐름에서 한참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본을 억지로 흔들어 깨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1853년 미국 군함이 일본 앞바다에 나타난 일이었습니다. 검은 연기를 뿜는 증기 군함들이 에도 앞바다까지 들어왔고 미국은 일본에 이렇게 협박했습니다. 무역을 열지 않으면 전쟁도 각오하라는 협박이었습니다. 일본 지도층은 미국 함대의 힘을 눈으로 보고 승산이 없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일본은 굴욕적인 조건을 받아들이고 강제로 문을 열게 됩니다. 자존심 강했던 일본인들에게 이 경험은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약해서 이런 대접을 받는구나 라는 분노가 사회 전반에 쌓이기 시작했고 정치 갈등도 한층 격해집니다. 이 혼란 끝에 일본은 큰 결정을 내립니다. 낡은 봉건 체제를 걷어내고 국가를 하나로 묶겠다는 결정입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이 메이지 유신입니다. 지역 군벌들의 힘은 약해지고 천황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체제가 꾸려집니다. 새 지도층은 서양의 제도를 빠르게 베껴왔습니다. 입헌 군주제 헌법을 만들고 의회와 내각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경제도 완전히 방향을 틉니다. 봉건적 농업 국가에서 벗어나 자본주의와 공장 산업으로 체제를 갈아엎기 시작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직물 공장과 조선소, 철강 산업 같은 현대 산업이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양식 복장을 갖추고 신식 훈련과 무기를 도입하며 근대적인 군대로 재탄생했습니다. 불과 몇십 년 만에 일본은 뒤처진 봉건 국가에서 근대 산업국이자 군사 강국으로 변신하게 됩니다. 이 빠른 성공은 자신감을 넘어 일종의 우월감까지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이제 아시아를 이끌 국가다라는 인식이 싹튼 것입니다. 그 우월감을 가장 먼저 시험한 대상은 당시 동아시아의 맏형이었던 청나라, 즉 중국이었습니다. 특히 한반도를 두고 충돌이 시작됩니다. 당시 조선은 청나라의 영향권 아래에 있었고 일본은 한반도를 자신들의 생명선으로 보았습니다. 중국의 속국인 조선이라는 그림은 새로운 일본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결국 1894년 청일전쟁이 터집니다. 세상 사람들의 예상과 달리 전쟁의 승자는 일본이었습니다. 급속히 근대화된 일본군은 청나라 군대를 압도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조선은 명목상 독립국이 되고 타이완은 일본의 식민지가 됩니다. 일본은 아시아에 떠오르는 강자로 국제 무대에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일본은 더 멀리 더 큰 상대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 상대가 바로 러시아였습니다. 러시아 역시 만주와 한반도를 차지하려고 움직이고 있었고 두 나라의 이해관계는 정면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일본이 처음부터 싸움을 원한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만주는 러시아, 한반도는 일본이라는 타협을 원했습니다. 일본의 유력 정치인은 직접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가서 협상을 시도했지만 러시아 측은 그를 거의 무시하다시피 대했습니다. 몇 년에 걸친 무시와 모욕 끝에 일본의 선택지는 점점 좁아졌습니다. 결국 일본은 전쟁 카드를 꺼내듭니다. 1904년 일본은 러시아 함대를 기습 공격하며 러일 전쟁을 시작합니다. 세계는 러시아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두 번째 충격이었습니다. 일본은 육해군 전투에서 연달아 승리했고 러시아는 굴욕적인 평화협정에 서명합니다. 이 승리로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를 모두 이긴 새로운 강국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동아시아의 주도권도 상당 부분 일본 손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1510년 일본은 결국 조선을 완전히 병합해 식민지로 만들어버립니다. 제국 일본의 영토는 점점 더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본의 부상은 서양 열강의 시선도 끌었습니다. 영국은 일본과 동맹을 맺었고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에도 참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지만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은 독일의 아시아 식민지를 공격하며 연합국 편에서 움직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일본은 일부 독일 식민지를 넘겨받지만 기대만큼 큰 이득을 얻지는 못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불만이 쌓입니다. 전쟁 이후 열린 파리회의에서 일본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모든 국가를 인종과 상관없이 동등하게 대우하자는 인종 평등 조항이었습니다. 겉으로 들으면 상식적인 요구였지만 서양 열강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와 같은 급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후에도 일본은 여러 번 모욕을 당합니다. 워싱턴 해군 군축 조약에서는 일본 해군이 영미 해군의 60%로 제한되었고 1924년 미국은 아시아 이민을 사실상 금지하는 이민법을 통과시킵니다. 일본인에게는 또 다른 굴욕이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일본 사회에는 서양에게 무시당했다는 분노와 피해의식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 와중에 일본 내부 정치도 매우 불안정했습니다. 조금씩 민주주의 제도가 도입되기는 했지만 1920년대 일본은 새로운 정당 정치와 옛 엘리트 세력이 뒤섞이며 권력 싸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1925년에는 모든 남성에게 선거권을 주는 대신 체제에 도전하는 사상을 탄압하는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집니다. 표는 넓게 주었지만 선택지는 좁혀버린 셈입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세력은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 경제 위기까지 덮쳐옵니다. 1927년 은행 붕괴와 1929년 세계 대공황이 겹치면서 일본 경제는 큰 타격을 받습니다. 단 몇 년 사이에 생산은 크게 줄고 실업과 빈곤은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사람들의 불만은 정치권을 향했습니다. 독일에서 그랬던 것처럼 일본에서도 강한 지도자와 군대가 나라를 살릴 수 있다는 주장이 힘을 얻습니다. 이 틈을 파고든 세력이 바로 군부와 극단적 민족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양에 대한 분노와 경제 위기를 결합해 선동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치의 중심으로 서서히 올라온 것이 군인 출신 인물들과 군부를 대변하는 세력들이었습니다. 군부는 단지 국방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를 일본이 이끌어야 한다. 서양의 차별에 복수해야 한다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제 시선을 만주라는 지역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만주는 중국 동북부에 있는 광대한 자원 지역이었습니다. 러일 전쟁 이후 일본은 만주에 철도와 군대를 두며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이 지역을 더 깊게 파고들고 싶어 했습니다. 만주에 주둔하던 일본군 부대는 점점 독자적인 세력으로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훗날 악명 높은 관동군입니다. 관동군은 문제가 생기면 외교보다 폭력을 먼저 떠올리는 집단이었습니다. 도쿄의 명령보다 스스로의 판단을 더 중시했습니다. 1928년 관동군 장교들은 만주 군벌 지도자를 폭파해 암살하는 일을 벌입니다. 도쿄의 승인 없이 저지른 사건이었습니다. 도쿄 정부는 처음에는 가담자들을 처벌하겠다고 했지만 군부와 보수 세력의 반발에 밀려 끝까지 강하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이때부터 군부는 우리가 사고를 치더라도 결국 정치는 우리 편을 든다는 잘못된 확신을 갖게 됩니다. 1931년 관동군은 또 한 번 더 큰 일을 벌입니다. 철도 근처에서 폭발을 일으킨 뒤 이를 중국군 탓으로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만주 전역을 향해 진격을 시작합니다. 도쿄에서 정식 명령을 내리기도 전에 사실상의 침략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는 뒤늦게 그만두라고 했지만 군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군부는 이미 독자적인 정부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 침략은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러왔고 조사단 보고서까지 나오지만 일본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본은 국제연맹에서 탈퇴하며 더 깊은 고립을 선택합니다. 세계가 우리를 이해 못한다는 논리가 강화됩니다. 이 과정에서 평화를 지향하던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암살 표적이 됩니다. 서양과 협력을 시도한 총리들은 연달아 총탄에 쓰러졌습니다. 정치인들이 군부에 맞서려다 죽어나가는 모습을 보며 남은 이들은 점점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1930년대 초반 일본의 정치는 겉으로는 내각과 의회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군부가 좌우하는 체제가 됩니다. 군부는 이제 아시아로 더 깊이 칼을 들이밀 준비를 마쳤습니다. 다음 타깃은 본격적인 중국 본토였습니다. 1937년 일본은 중국 전역을 상대로 대규모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시점부터 일본의 폭주는 돌아오기 힘든 길로 들어갑니다. 중국 여러 도시가 빠르게 함락되면서 수많은 민간인이 일본군 통치 아래로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역사에 남을 만한 잔혹 행위들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중 일부는 지금 들어도 믿기 힘든 수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인체 실험 부대로 알려진 조직입니다. 우리가 흔히 731 부대라고 부르는 곳에서 수많은 희생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부대에서는 사람에게 각종 세균을 주입하고 해부와 실험을 반복하며 인간을 철저히 연구 재료로 다뤘습니다. 그 피해자는 군인만이 아니라 민간인, 심지어 어린이까지 포함되어 있었고 수십만 명이 이 과정에서 사라졌습니다. 전쟁터의 잔혹성도 점점 도를 넘어섭니다. 일본군 일부 부대는 모두 죽이고 태우고 약탈하라는 방침을 실행합니다. 적과 민간인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그냥 제거하는 방식이 곳곳에서 벌어졌습니다. 중국 난징에서는 수주 동안 어마어마한 학살과 성폭력이 이어졌습니다. 수십만 명의 민간인이 희생되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 잔혹성은 중국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필리핀의 마닐라 같은 도시에서도 민간인 학살과 방화가 동시에 벌어졌습니다. 일본군은 때로는 여성과 아이들을 방패로 세우고 그 뒤에 숨은 채 전투를 벌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결국 처형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성노예 문제도 여기서 등장합니다. 점령지 곳곳에서 젊은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 가 군 위안소에서 착취했습니다. 이처럼 일본 제국은 1940년대 초반 약 4억 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강압적인 지배 아래 두게 됩니다. 그 결과 전체적으로는 약 3천만 명이 일본의 침략 전쟁과 점령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는 추산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다시 처음 질문이 떠오를 겁니다. 어쩌다 일본은 이렇게까지 잔혹해졌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먼저 장기적인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은 오랫동안 무사, 특히 사무라이 계급이 권력의 핵심에 있던 나라였습니다. 사무라이는 전쟁과 충성을 미덕으로 삼는 계급이었고 그들의 도덕 규범인 무사도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을 숭배했습니다. 용기와 명예 같은 가치는 분명 귀한 것이지만 이것이 과도하게 강조되면 폭력 자체가 미화되는 위험이 생깁니다. 1900년대에 들어와서도 사무라이는 사라졌지만 그 정신은 군대와 교육 속에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요소가 더해집니다. 바로 천황을 거의 신적인 존재로 숭배하는 전통입니다. 일본의 전통 종교인 신토에서는 천황을 태양신의 후손으로 봅니다. 그렇다 보니 천황의 이름으로 하는 전쟁은 단순한 영토 싸움이 아니라 성스러운 사명처럼 포장되기 쉬웠습니다. 이는 전쟁을 도덕적 검증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를 냈습니다. 천황을 위해 죽는 것은 최고의 영광으로 여겨졌고 살아 돌아오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고귀하다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치관은 일본 사회 안에서 폭력을 쉽게 정당화하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전통이 있었다고 해서 항상 잔혹한 전쟁만 했던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러일 전쟁이나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오늘 우리가 본 모습과는 꽤 다른 행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러일 전쟁 때 일본군이 포로를 비교적 인도적으로 대했다는 당시 서양 기자들의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잡은 독일 포로들은 축구 경기를 하고 연극 공연까지 열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전통만으로는 2차 대전 이의 극단적인 잔혹성을 전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중간에 무언가가 크게 바뀐 것입니다. 그 변화의 한 축은 앞에서 말한 반서양 감정과 연이은 굴욕 경험입니다. 강제로 문을 열렸던 경험, 불평등 조약, 해군 전력 제한, 인종차별적인 이민법까지 이 모든 것은 서양은 우리를 절대 동등하게 보지 않는다는 분노를 키웠습니다. 이 감정은 극단주의 세력에게 좋은 재료였습니다. 경제 위기도 극단주의를 키운 또 다른 연료였습니다. 대공황으로 생활이 무너지자 사람들은 과격한 구호에 더 쉽게 끌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결정적인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일본이 사실상 군부 독재 국가로 변해버렸다는 점입니다. 군부는 외교와 타협을 나약함으로 규정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은 항상 총과 칼이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관동군처럼 특히 과격한 집단들은 암살과 쿠데타를 통해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켰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총탄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며 다른 사람들은 저들과 맞서면 죽는다는 사실을 학습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권력 구조는 천황을 상징적인 꼭대기에 두고 그 아래를 군부가 장악한 특이한 형태로 굳어졌습니다. 겉으로는 내각이 있었지만 군부가 장관을 내지 않으면 정부가 아예 성립되지 않도록 제도 자체가 설계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구조에서는 옹원한 정치인이 군부에 맞서기 어렵습니다. 국가 전체가 군의 인질이 된 셈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군 내부 문화 자체가 점점 더 비인간적으로 변했다는 점입니다. 신병 훈련부터 가혹 행위와 폭력이 일상화되어 있었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누르는 구조가 굳었습니다. 이런 조직 문화에 오래 있으면 타인을 향한 공감 능력은 서서히 마비됩니다. 명령만 따라가는 기계로 변해갑니다.
거기에 식민지와 점령지 사람들을 열등한 존재로 보는 차별적 사고방식까지 더해졌습니다. 중국인과 조선인은 동등한 인간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민족은 우월하고 아시아를 이끌 운명이다 라는 허황된 믿음이 잔혹 행위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몇십 년에 걸쳐 차곡차곡 쌓이면서 2차 세계대전이라는 최악의 무대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잔혹성은 한 명의 히틀러 같은 인물이 갑자기 등장해서 만든 결과라기보다 긴 시간 누적된 구조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무사문화, 천황숭배, 서양의 차별과 굴욕, 경제 위기와 정치 불안, 그리고 무엇보다 군부가 국가를 장악한 뒤 폭력을 일상적인 도구로 삼았다는 사실이 서로 얽혀 만들어낸 비극이었습니다. 만약 일본이 만주 침략 이후 군부의 폭주를 그때라도 멈췄다면 역사는 달라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의 일본은 더 깊은 방향으로 나아갔고 태평양 전쟁까지 전선을 넓혀버렸습니다. 1541년 일본은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며 미국까지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전쟁은 전 세계적인 충돌로 번집니다. 초반에는 동남아와 태평양 여러 지역을 빠르게 점령했지만 결국 미국의 압도적인 물량을 버티지 못합니다. 미국은 섬을 하나씩 점령하며 일본 본토에 가까워졌고 1945년 전쟁의 승패는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에 미국은 핵무기라는 새로운 폭탄을 투하했고 일본은 항복 선언을 합니다. 그 순간 일본 제국의 꿈도 끝이 납니다. 남은 것은 폐허가 된 도시들과 수천만 명의 희생자, 그리고 쉽게 치유되지 않을 상처뿐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일본 내부에서도 자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반성과 직면이 필요했습니다. 점령군과 함께 일본의 정치 체제는 근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헌법에는 전쟁 포기 조항이 들어갔습니다. 군대를 앞세우던 나라가 이제는 이름만 남은 자위대만을 두고 공격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물론 역사인식 문제를 두고 지금까지도 논란이 계속되지만 적어도 구조적으로 예전과 같은 군국주의가 다시 등장하기는 어려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의 과거를 들여다보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한 사회가 오랜 전통과 상처, 굴욕과 분노, 경제 위기와 정치 불안을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미래로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그 어두운 방향 끝까지 간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야기의 중심에 있는 것은 국가라는 추상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국 모든 선택은 사람들이 했습니다. 군부 지도자, 정치인, 관료와 지식인. 누군가는 침묵했고 누군가는 동조했으며 일부는 목숨을 걸고 저항을 시도했습니다. 한 사회가 극단으로 치닫지 않게 막는 힘은 제도와 헌법도 중요하지만 결국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선택에서 나옵니다. 일본 제국의 역사는 어떤 나라든 조건이 맞으면 얼마든지 위험한 방향으로 미끄러질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과거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사회에도 계속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지도층이 굴욕과 분노를 자꾸 자극하며 국가의 자존심을 내세울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경제 위기와 불안 속에서 강한 군대와 적대적인 외부 세력을 해답처럼 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면 그 안에 사람 한 명 한 명의 존엄과 생명을 존중하는 시선이 함께 있는지 꼭 살펴봐야 합니다. 일본이 걸어간 길은 우리가 절대로 다시 밟아서는 안 될 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알고 더 자주 떠올려야 하는 역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왜 일본은 그렇게까지 잔혹해졌는가 라는 질문에 조금은 답을 찾으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동시에 어떤 나라든 어떤 시대든 비슷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